간편 결제부터 간단한 송금 방식 등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통해 우리 생활 속 깊이 자리 잡은 핀테크.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금융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핀테크 산업은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도한 금융 규제가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이 디지털 금융 혁신을 이끌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근주 한국 핀테크 산업 협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젠 휴대폰 메신저로 돈을 보내거나 각종 결제를 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국내 핀테크 산업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국내 핀테크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곳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 이근주 협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 당선인께서 금융 선진화 공약 이걸 내놨어요. 그래서 핀테크 산업 관련 업계도 그 정책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주시하고 계실 텐데 일단 저기 핀테크라는 용어가 좀 아직도 생소한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핀테크는 말 그대로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입니다. IT 기반의 금융 혁신 서비스를 내어놓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그 산업을 핀테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이제 확산되면서 스마트폰에서는 아주 편안하게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네. 그런 상황에서 금융 서비스를 아주 간편하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되다 보니까 혁신적인 IT 기업들이 많은 핀테크 서비스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이제 흔히 토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편 송금 서비스가 대표적인 것으로 핀테크 서비스로 등장을 했고요. 간편 결제, 스마트폰을 들고 간단한 지문 인증이나 비밀번호만 입력을 해도 번거롭지 않게 물품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도 상당히 크게 확산이 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로보어드바이저라고 해서 로봇가 자산 관리를 해줍니다. 금융 투자 부분의 서비스가 또 크게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P2P 대출이라고 은행과 같은 중개 사업자가 개입을 하지 않고 개인 대 개인이 플랫폼 하에서 자금 조달과 운영을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고요. 크라우드 펀딩, 소액 해외 송금 등 상당히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기존 금융사에 제공해둔 서비스를 언번들링을 시켜서 시장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핀테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상당히 편리하고 저렴한 서비스로 젊은 세대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협회장님께서 계시는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한 350개의 회원사가 모여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핀테크 네트워크 조직이고요. 핀테크 업권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규제 부분 때문에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협회인데요. 초기에 108개 정도의 기업들이 모여서 협회를 설립을 했는데 현재 350개가 되었으니까 네. 상당히 성장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국내에도 그 핀테크 기업이 그야말로 우주순처럼 많이 좀 생겨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내 핀테크 산업의 현황은 또 어떻고 또 세계 시장과 비교하면 또 어떤가요? 국내 핀테크 기업은 한 350개가 회원사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수로 따지면 그 정도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 핀테크 육성기관들을 접촉한 기업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한 600여 개가 됩니다. 상당히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간편결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일평균 5,590원 정도의 규모가 결제가 되었습니다. 사상 최대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루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간편송금도 하루에 평균 이용 금액이 4,819 수준입니다. 네.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는 처음 창립 당시에는 108개 기업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현재는 350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00여 개라고 하니까 아직도 협회 활동을 안 하면서 핀테크 서비스를 내어놓고 있는 기업이 한 200여 개 이상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적으로는 98개 정도의 핀테크 유니콘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토스 1개사가 유니콘으로 등재가 돼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성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내용이 반영되어서 그런지 글로벌 리서치사의 조사에 의하면 작년도 우리나라 핀테크의 등급은 26위였는데요. 직종년도보다 한 8단계가 하락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내부 시장은 커지는데 세계 시장에서 우리 국가 순위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분명히 뭐 복합적으로 좀 존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협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한 3가지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규제의 불확실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IT 인력 부족 부분도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핀테크 산업에 대한 소극적 투자도 주 원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규제의 불확실성을 보면 네. 정부와 당국에서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노력을 상당히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금융산업 자체가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핀테크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넘어야 될 장애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부분은 시간에 따라서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IT 인력 부족 부분은 뭐 전 산업이 다 그렇지만 최근에 디지털 전환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네. 디지털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컴퓨터 공학과의 그 학생 정원 수가 아직도 확대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앞으로도 저희가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요소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부분은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투자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그 등장을 할 때마다 그 어김없이 또 규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좀 생각은 드는데 또 그 핀테크 기업 또 그 협회 측의 입장에서는 또 규제가 좀 지나치다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그렇습니까? 뭐 상당수 많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조속하게 풀어야 된다고 하는 과제가 3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만들어졌는데 한 1년간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네. 전자금융거래법의 조속한 통과가 이제 시급하고요. 금년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라는 것이 출시가 돼서 산업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 국민의 내 손 안에 금융 비서라는 뭐 그런 아주 큰 이제 슬로건을 담고서 시작이 됐던 서비스인데 금융 소비자 보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 이슈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분리 규제가 현재 핀테크 기업뿐만이 아니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입니다. 전산 개발자도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해서 그런 환경 하에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생산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핀테크 산업도 성장세가 크게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답보 상태에 있다고 하신 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법 내용이라 좀 생소한데요. 그 주로 그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또 무엇이고 협회에서는 또 이걸 어떻게 접근하고 계십니까? 전자금융거래법은 핀테크 즉 디지털 금융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안에는 규율 체계를 좀 변경시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보다 구체적으로는 마이페이먼트라고 해서 지급지시업이라는 새로운 라이센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종합지급 결제 사업자라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스몰 라이센스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핀테크 기업들에게는 당장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대금 결제 사업자에 대한 후불 결제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은 신용카드를 통해서 외상 구매가 가능하지만 간편 결제 사업자들도 후불 서비스를 제공해서 소액이지만 외상 구매를 하는 그런 규정도 들어가 있고요. 전자금융 거래를 청산 제도를 만들어서 별도로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용자 예탁금 보호도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들이 전자금융업에 진입하는 장벽을 낮춰서 소비자 보호와 활성화 부분을 진작시키면서 금융을 혁신하겠다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답보 상태에 있는데 저희가 뭐 정부와 국회 쪽을 지속적으로 노크를 하면서 빠른 어떤 통과가 되기를 그런 요청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업계 입장을 대변해 주셨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반론도 나옵니다.
핀테크 업계가 금융계와 동일하게 업무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규제 부분에서는 좀 자유롭다. 그래서 좀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네, 그 동일 기능, 동일 규제 부분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동일 기능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최근 전통 금융사들의 입장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핀테크는 IT 기반의 혁신 기술을 적용해서 질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동일 기능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적절치가 않고요. 네. 동일 라이센스, 동일 규제라는 이야기로 전환해서 말한다면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서비스 제공의 기능 측면이 아니고 이 서비스의 수혜자와 서비스의 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질적 차이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동일 기능, 동일 규제보다는 동일 라이센스, 동일 규제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규제를 바라봐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업계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요. 또 뭐 핀테크 시장에 대한 어떤 견제 움직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협회의 노력으로 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중재가 있으면 좋을 거라는 그런 입장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네. 내용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공정한 핀테크 생태계 조성에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금융산업도 혁신을 추구해야 됩니다. 혁신은 경쟁에서 나오는 것인데 경쟁은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이제 구성이 될 수가 있겠죠. 타 산업들 역시 다 그런 형태로 해서 성장해 나가는데 금융산업은 유독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젊고 아주 유능한 핀테크 기업인들이 이 창업을 활성화시켜서 금융을 혁신하고 그런 금융 혁신의 결과는 오롯이 우리 국민들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토스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국내에서도 제2, 제3의 그 토스가 나와야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협회에서는 중장기 목표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토스와 같은 또 다른 이제 유니콘이 나와야 되겠죠. 토스는 다시 또 데카콘으로 성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 핀테크사들 그리고 스타트업들도 스케일업 어떤 지원 체계를 통해서 네네. 토스와 같은 규모로 성장을 해야 되겠는데요. 저희는 대관 역량도 좀 다소 상대적으로 좀 여류에 있고 뭐 인력 부분도 역시 여류에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협회 차원에서 인력 양성도 지원하고 규제나 이런 대관 부분에서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역량을 좀 증대시키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고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핀테크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금융거래의 안전을 강화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 역할이 기대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장님 고맙습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하나가 바로 가스 사고입니다. 자칫하면 대형 화재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한 가스 안전 지원 제도들 한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스 사고에 취약한 LPG 용기를 사용하는 가정에게 지원하는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LPG 용기 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주고요. 가스 누출 위험을 막아주는 가스 차단 안전장치, 휴즈콕 설치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LPG 용기 고무 호스를 사용하는 주택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가까운 행복복지센터에 방문을 하시거나 전화를 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LPG 용기 시설 개선 지원을 받게 되면 20%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총 소요 비용 25만 원에서 20%인 5만 원만 부담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고령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타이머콕 무료 보급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타이머콕은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해주는 안전장치인데요. 이 가스레인지 사용 중에 과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타이머콕 무료 보급 사업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지원 사업도 동일한 방법으로 행복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려드린 가스 안전 지원 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복지센터에 먼저 문의를 하신 후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월 플러스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우리 생활 곳곳에 로봇이 활용되면서 눈앞으로 성큼 다가온 위드 로봇 시대. 이제는 제조 현장을 넘어 가정과 의료 서비스 등 로봇의 역할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는 로봇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로봇 산업의 현 주소와 미래를 조영훈 한국로봇산업협회 전무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산업용 로봇은 물론 바리스타 로봇이나 음식점 서빙 로봇까지 일상 곳곳에서 로봇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시대, 보다 편리하고 성능 좋은 로봇 개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죠. 오늘은요, 한국로봇산업협회 조영훈 전무이사와 함께 우리 로봇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한국로봇산업협회 어떤 곳이고 또 핵심 업무는 어떤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로봇산업협회는 1999년 6월 달에 설립된 사업자 단체고요. 회원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부 R&D를 지원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표준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 창출하겠다면은 전시회를 좀 지원하고 해외 IR도 지원하는 이런 형태 그리고 그들이 좀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표준화도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회원사의 권익보호 관련되는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시도 굉장히 요즘에는 많은 분들께서 좀 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그 마켓플레이스 역할을 하는 게 로보월드라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7번째 개최하고요. 그 전시회는 지금 킨텍스에서 매년 지금 개최하고 있는데요. 네. 거의 5만 명 정도의 참관객이 모집하고요. 그리고 부스 규모도 거의 그 150개 업체들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작년 경우에는 그 전시회가 이제 아무래도 여기도 코로나의 영향을 또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오프라인 전시회가 좀 어려울 수 있다 해가지고 온라인 전시회를 또 병행을 했거든요. 네. 병행하면서 아무래도 뭐 공동구매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마켓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요자와 공급자 관련되는 기술들, 그러니까 기업들이 만든 기술과 제품들을 원하는 분들한테 뭐 일반인도 그렇지만 그 기업한테도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로봇 사업에 그래도 조금 새로운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소개를 좀 부탁을 해주신다면요. 로봇 산업은 크게 제조용 로봇하고 서비스 로봇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제조용 로봇 경우에는 공장 자동화를 주도하는 형태가 됐는데요. 최근에는 인간과 협업하는 협동 로봇들이 또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서비스 로봇은 가정에 들어가는 개인 서비스 로봇하고 그다음에 그 전문 서비스 로봇으로 나눠집니다. 영역이 나눠지는데 개인 서비스 로봇 관련돼서는 지금 가정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교육 현장에 들어가는 그런 로봇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근데 전문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이 주도하면서 지금 뭐 수술 로봇, 또는 방역 로봇, 네네. 그리고 이런 로봇들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주목받는 로봇의 종류랄까요? 그런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는 조금 아이러니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최저 그 임금이 높아지면서 그 이제 식음료 쪽 파트에서 로봇을 도입하는. 그래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바리스타 로봇도 많이 보셨을 것 같고. 맞아요. 그다음에 요즘엔 로봇 카페도 있어요. 네네. 네. 뭐 치킨을 튀겨주는 로봇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뭐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제조하는 로봇도 만들어진 형태로 협동 로봇이 활용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형태로는 방역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물류 로봇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로봇의 범위들이 더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국내외 그 로봇 시장의 규모는 또 어떠하고 그 우리 로봇 산업은 세계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2020년 기준으로 세계 로봇 시장 경우는 지금 242억 불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2.9% 정도 성장을 했고요. 6년간 보면은 지금 9.3%의 성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국 경우는 5조 4천억 정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제조용 로봇 같은 경우가 2조 8천억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로봇이 8천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재미난 게 있는 거죠. 어떤 거냐면 코로나 환경이 생기고 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설비 투자가 줄었어요. 줄어들면서 제정 로봇 분야가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들은 뭐 이렇게 협동 로봇이라는 새로운 블루오션을 중심으로 시장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고요. 한국 경우에는 오히려 코로나 환경이 생기면서 이제 방역이나 아니면 뭐 이런 수술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로봇들이 거기에 맞는 로봇들이 만들어지면서 과거에 한 6천억 정도 하는 시장이 한 8천억으로 좀 늘어나는 형태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들이 조금 더 고무적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지금 산업 규모가 좀 커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게 좀 아이러니하긴 네. 하긴 합니다만 어떤 변화들이 생겼고 어떤 로봇들이 좀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코로나 이전 경우에는 리쇼링이라고 해가지고 제조업들 이제 본국을 돌아오는 형태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뭐 인더스트리 4.0 이런 형태의 그 다음에 고령화 뭐 이런 이슈가 많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아무래도 원격 진료, 원격 교육, 네. 그 다음 비대면 결제 이런 부분들이 시대적 상황이 좀 바뀌어가고 있었고요. 그 환경에 맞춰가지고 물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배달 로봇들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가 조금 더 새로운 시장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용 로봇 그 시장 전망이 좀 무궁무진할 텐데요. 그러면은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은 이 분야에서 좀 그 발전 속도가 또 아니면 그 규모가 좀 작다는 좀 그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도 그렇고 선진 로봇 선진국도 대부분 다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서비스 로봇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아이디어만 가지고 시작을 했고 한국도 당시에 지능 로봇 육성 전략이라는 걸 가지고 해서 2005년만 해도 거의 그 60여 종의 시작품들을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 시장을 만들어서 확보되기 위해서는 제품의 신뢰성 그 가격이 좀 어느 정도 확보돼야 되는 네네.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만드는 데는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던 게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했다면 좋았는데 얼리 어댑터라고 하는 로봇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들의 만족도는 높았지만 일반인한테는 가지 않았던 거죠. 매니아층만 생긴 거네요. 네네. 그러다 보니 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B2C로 가던 부분을 네. B2G로 가브먼터나 아니면은 공공기관을 확대되면서 공공수요 확대라는 이름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러면서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숫자상으로 보면 그 국내 로봇 기업들의 99%가 중소기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들은 그 팔로도 팔로지만 일단 그 R&D 쪽에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니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 협회 차원에서는 어떤 그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외국의 중소기업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그 IMF 이후에 그 제조용 로봇을 하고 있던 대기업들이 스핀업한 기업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기본적으로 기술 창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 창업을 했기 때문에 물론 자본력이 약하기 때문에 큰 로봇을 만들거나 큰 빅 마켓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네. 기본적인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요. 로봇 산업이 더 커지려면은 빅마켓이 되고 더 세계 선점을 하려면 더 많은 참여하는 기업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창의적인 스타트업이 나타났고요. 창의적인 그 기업을 대상으로는 아무래도 창업부터 시작했을 때 창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이제 만들어지면은 이제 시작품을 어디다 넣을 거냐 할 때 시장 창출 보급 사업이라는 게 또 정부가 주도하고 있어요. 거기가 연결고리를 찾아드리고 있고요. 잘 만들어지면 해외 시장 판매, 아까 말씀하셨던 로볼드라는 전시회에 또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네. 많은 고객들과 만날 수 있는 바이어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서 그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저희 협회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재 육성이 결국에는 중요하다는 뜻이 되는 것 같은데 협회에서도 관련해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인재 양성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배우의 기업들도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면은 어떤 교수님이 어떤 대학에서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기관인 기업하고 공급기관인 학교와 연결고리를 찾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요조사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좀 잘 풀어가고 있는데요. 인재 양성 관련되는 교재도 개발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학교에서 원하는 게 아니라 수요 기업이 원하는 형태의 교재를 개발하는 형태가 됐고요. 최근에는 변별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민간 기업하고 공동으로 민간 자격 제도를 지금 저희가 신설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거 그리고 실력이 어느 정도 확인된 기업 사람들을 저희 로봇 기업들이 이렇게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있으면은 새 정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 지금 인수위 쪽에서 말씀하시는 걸로는 그 과학기술에 좀 더 방점을 두겠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새 정부에 어떤 점을 좀 그 건의하고 싶으신가요? 미래를 봐서 좀 발전적인 얘기를 꺼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나는 컨트롤 타워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는 부분, 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수요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신사업을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보편적 서비스를 어떻게 보급할 거냐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 관련되는 부분은 외국 경우에는 성장 동력 산업 관련되는 경우 미국은 대통령이 직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총리가 직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한국은 좀 컨트롤 타워를 좀 높일 필요가 있지 그러네요. 않겠냐라는 생각이 하나 들어서 컨트롤 타워를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하나 했던 게 좀 있었고요. 수요 산업의 공급 융합 관련되는 부분은 일본과의 그 이제 부품을 어떻게 국산화할 거냐는 부분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수요 기업이었던 업체들이 사용하려면은 수요 산업이 필요했거든요.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 네. 반도체 산업, 그리고 디스플레이 산업인데 그쪽에 있는 로봇들은 여전히 외산이 많습니다. 일본과 독일 쪽 관련되는 게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부터 좀 국산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저기 했던 거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우리 로봇 청소기가 맨 처음에 가정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가정의 노동력 해송을 해줄 수 있는 기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로봇 청소기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효자예요? 가능했던 거죠. 네네. 했는데 어쨌든 사업이 보편화되려면 저희들도 안내형 로봇들 만들고 뭐 다양한 형태의 로봇을 만들었지만 그런 로봇들이 가능하려면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해야겠다라는 네. 부분을 하는데 그거는 조금 새로운 뭐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면은 조금 더 많은 로봇들을 만들어내고 양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산업계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져서 앞서 데이터는 산업용 로봇 제조용 로봇 관련되는 시장이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근로자들이 사업 환경에서 근무하지 못하면서 거꾸로 제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때 사람 대신 로봇이 들어가는 제조용 로봇이 도입이 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요. 네네.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형태의 시장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요즘 식음료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쪽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쪽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이 조금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주변에서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을 옛날에 원했던 것만큼이나 그 정도의 기능은 아니어도 인간의 기능들 원하는 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방역이라든지 이런 물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 형성돼 가지고 조만간 한국을 주도로 해 가지고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 대기업이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좀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더 많은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런 거요. 그런 네. 방향으로요. 네네, 예. 그 협회 차원에서는 로봇 산업의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사업자들 늘리기 위한 스타트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전문위원회를 좀 조정을 해가지고 확대 개편해가지고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경영을 지원하기도 하고 기술 지원할 수 있는 과거에 CTO 출신이나 CEO 출신들이 좀 있으시니까요. 그런 분들과 연결 고리를 하면 그 스타트업이 5년 동안 매출이 5억도 안 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회사를 도와줄 수 있는 여건들도 저희 협회가 조금 더 틈새 시장을 가지고 좀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로봇 산업이 대외적 세계 시장 진출을 아주 잘한 듯하면서 잘한 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해외 진출과 관련되는 롤모델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하나 드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한국이 갖고 있는 이런 실장 기술, 이렇게 생산 기술을 연계해가지고 로봇 산업을 하나 좀 부흥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좀 생겨났습니다. 나와가지고 조만간 또 그것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아마 그게 만들어진다면, 만약에 성공된다면 뭐 이렇게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도 만들어질 것이고 네. 또 여러 가지 시장이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국내 우리나라 로봇 산업계 발전을 좀 응원하는 분들께 또 이 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뭐 당부 말씀이라든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하는 기업, 사회만이 미래를 기약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혁신은 사실은 실패를 기본으로 하죠. 그러니까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 네. 그리고 또 한 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먼저 나갔던 1세대 로봇 기업들, 그리고 쫓아가는 2세대 기업들, 그리고 그걸 보면서 나도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3세대 기업들이 같이 상생협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네. 우리나라 로봇 산업이 또 한 번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로봇 산업은 한국의 4차 산업 발전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기술 개발 노력에 더해서 정부 차원의 인재 육성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로봇은 단순하게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새로운 국가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로봇 강국으로 우뚝 서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